목차는 뭐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유가와 도가라고 하는 그 구분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미나 중이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국 고대 철학사를 좀 그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텍스트들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좀 새롭게 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책을 내면서 논어를 좀 그 인물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요 사진인데 아마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요거는 홋카이도에 있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의 기념사진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소수파라고 하는 것이 그 서구에서 이제 그 들레지로부터 비롯돼가지고 쓰이고 있는데 이게 사회학에서 말하는 소수 집단하고도 약간 의미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불어로 이제 미노리떼라고 하는 그 표현에 아주 적합하게 유사한 방식의 흔적을 보여주는 집단. 그게 이제 이른바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안회파라고 하는 인물들.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게. 제 문제의식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자백과 문헌 가운데서 공자를 가장 찬양한 문헌이 뭐냐? 사실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게 바로 장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공자를 기록하고 있는 논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논어에서 묘사하고 있는 공자의 모습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물론 자공이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장자에 들어가면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왜냐 여러 이전에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20세기 철학사 구성 많은 비판들이 있긴 했지만 보통 장자 얘기하면 열전에 나오는 얘기하면서 공자를 따르는 무리를 비판했고 노자의 수를 밝혔다. 이 하나의 문장이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20세기 시각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마천의 장자 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죠.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마치 사마천이 공자의 전기를 열전이 아닌 세가에 배치해서 제후처럼 대접한 것처럼 사실 제자백과 문헌 가운데서 장자야말로 천도편에서는 현성소왕, 천하편에서는 내성외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해석할 수 있는 뉘앙스로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자백과 문헌 가운데서 공자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이보다 더 찬양하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장자가 공자를 비판한 책, 도가를 대변하는 책, 이런 방식으로 해석됐지? 이거는 상당히 미스테리거든요. 더더군다나 장자에서 출연 빈도가 많은, 즉 역사적 실존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공자입니다. 노담보다 3배가 많이 나와요. 게다가 아내를 비롯한 공자의 제자들, 또 이름도 불분명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가장 많은 다수를 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텍스트에 드러나고 있는. 근데 이 얘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20세기 철학사 연구를 할 때 일단은 한대 문헌분류 개념인 가를 서양의 이제 스쿨과 동일시해서 그 각각의 텍스트가 어떤 정합적인 이론이나 개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 텍스트의 저자인 장자의 철학, 순자의 철학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20세기 철학사의 기본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 중심으로 다시 접근해 들어가면 이제 신출토 문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한 대 들어서서 책들이 묶이기 전에는 그리고 한 대 묶였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본들은 그보다 다 몇백 년 뒤의 것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물질적인 현실은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텍스트 전통으로 보자. 그래서 이 학파라고 하는 엄격한 개념보다는 한 사람의 공통의 스승, 그게 책의 제목이죠. 그리고 그 텍스트에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규정되는. 즉, 이 스쿨의 핵심은 바로 스승과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문헌은 저자의 저술이 아니라 이 추종자들로부터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추종자들은 한편으로는 전사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했던 말을 바로 자왈 이렇게 기록했던
텍스트들은 이제 전사문헌이라고 한다면 내가 공자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 제자에게 전해줬어요. 그 제자가 기록할 수도 있고 또 그 후대에 예컨대 장자 같은 경우는 4세기 초부터 그 적어도 3세기 심지어는 2세기 초반 중반까지 성립된 문헌이라고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선진 제자백과 텍스트를 연구에 들어갈 때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은 라이터는 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사자 혹은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사실 이 구분도 사실 엄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자가 바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이 언제 텍스트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록했던 문장들을 논어로 엮여지고 뭘로 엮여지고 뭐 맹자라든가 다른 수많은 문헌들 속에서도 이 부자왈 등등 혹은 자왈 등등 혹은 내가 선생님께 듣기로 공자와 말의 인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20세기의 선택은 적어도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에 들어있는 공자의 말은 확실하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런 사실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20세기 철학사를 구성해 왔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장자만 가지고 본다면 장자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원의 철학자다. 그런데 장자 속에 들어있는 문장 전체 가운데서 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요. 오히려 이 우화도 있지만 일화들, 그 다음에 고사들, 그 다음에 대화, 논쟁, 굉장히 다채로운 문장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언이에요. 사실 이 중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게 이제 그 이남영 선생님이 장자의 공자관을 쓰면서 70년대에 굉장히 창의적인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들을 전제하면서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일단 육아와 도가라고 하는 입법 배틀로 장자를 접근하는 것은 후대의 개념을 과거에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 텍스트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그 중요한 거는 그 속의 내용이다. 그걸 가지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장자에 등장하는 글 가운데 상당수 부분은 공자와 그 제자들에 관한 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서사는 적어도 듣거나 기록된 텍스트를 갖고 있거나 해야지만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적어도 장자가 가탁해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꾸려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른 제자백과 문헌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팩트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하지만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공자 학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던 그 전승을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한비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락파 가운데서 안회파. 그런데 이 인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공문 10처를 보통 구분할 때 뭐 정사, 언어, 문학 이거 할 때 덕행파 인물들하고 가장 겹친다. 그래서 저는 이 장자에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서사는 이 안회파 사람들의 소수 문학적 성격, 이게 이제 소수파가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상당히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장자 철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도가 철학이 아니라 공문 내부가 분열을 하면서 하나가 가장 먼저 갈라져 나간 게 묵가죠. 그리고 맹자라든가 순자로 갈라져 나간 뭐 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아를 통해서 순자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 안회 계열들은 다시 장자 속에 출현하는 걸 봐가지고는 이들이 이 전승계보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났고 그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상들을 창조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른바 노장 전통이라고 불리는 2000년 동안 흘러가는 그 계보의 출발이 된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이제 이른바 들레즈적인 표현으로 소수파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의는 장자란 텍스트를 보는 거지만 사실은 안회를 보는 겁니다. 그 안회를 어떻게 보느냐? 논어와 장자에 걸쳐 있는 안회를 본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책을 내면서 했던 작업인데, 논어에 등장하는 문장에 덕행, 언어, 정사, 문학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이 사람들이 논어에 등장하는 횟수를 제가 다 카운팅한 거예요. 안회는 21번,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자루인데 4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 그 다음에 안회, 그 다음에 자하자장, 그 다음에 염구, 이 순서로 가요. 그러면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텍스트냐?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본을 가지고 본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한 공자 사후에는 자가 되고 추종자들을 갖고 있고, 이들이 공자에 관한 이야기, 자기가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해주면서, 그럼 그 후대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자공이 출연하는, 공자와 자공이 대화한 이야기는 자공 계열의 문인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근데 공통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문 10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공자가 54세 때 노나라를 떠나서 14년 동안 유랑을 하던 기간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별로 달리 말하면 이들은 대단히 강력한 어떤 그 하나의 집단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거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후대로 가면은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이야기로만 듣고 있죠. 따라서 이 자로나 아내나 자공 이런 사람들은 뭐 서로 싸우고 갈등하기도 했겠지만 분명히 엄청난 동지애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사후에는 자기 선생을 높이는 것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 되겠죠. 따라서 자공 계열은 다른 쪽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논어 속에 그런 내적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쓴 것도 아니고 자공 등등이 쓴 것도 아니고 그 후대의 팔로워들, 이른바 트랜스미터들이 쓴 기록들로 논어는 봐야 된다. 그 이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갈래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 갈래 중에서 맹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장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장자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힌 건 순서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논어의 언설들의 주류는 이른바 세상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벼슬에 나가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전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문헌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그걸 까는 이야기들로 나오죠. 근데 논어 속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밌게도 안회, 그 다음에 민자건, 그리고 이제 원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화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이들이 나와서 원서를 하는 혹은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 서사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가져요. 그건 뭐냐. 진체지간에서 공자가 보여주었던, 즉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뻔한 상황에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거무를 뜯으면서 강학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하는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게 진정한 도를 체현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 후대의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은 안회는 논어에 21번 나오는데 16번이 전부 다 공자가 안회를 추모하면서 칭찬하는 회고록을 기억한 말들이에요. 딱 5번만 안회가 직접 장면에 등장을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달리 말하면은 논어라고 하는 책은 안회가 3번째로 많이 나오지만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논어의 편집 혹은 그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안회파가 소수파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그런데 장자로 넘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안회가 논어에서 그려진 모습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안회 계열의 학자들이 자공, 자로 이런 사람들을 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그 유가와 도가의 갈등이 아니라 공문 내부에서 어떤 주제를 두고 갈등했던 사안들을 두고 분기하는 방식으로 철학사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예를 들면 논어에 나오는 모습이 안회의 모습이 이래요. 이건 제가 이제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공자랑 자로의 나이 차이는 9살, 그리고 공자와 아내의 나이 차이는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분적으로 아내는 천민이었죠. 자로는 사 출신이고, 더군다나 이 적무리의 우두머리 출신 아닙니까? 그게 공자가 아내를 칭찬하는 표현을 해요. 야, 군주에게 쓰이지 못해도 도를 간직할 줄 아는 거는 너와 나뿐이다. 이거는 아내가 실제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내를 좀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자로한테 좀 뭔가 넌지시 좀 그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계속 논어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로가 바로 얘기를 하죠. 이 논어 속에 등장하는 자로의 모습은 늘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총사령관이 되면 누구랑 함께 하겠습니까? 하니까 야, 나는 그런 무모한 사람하고는 안 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내는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런 장면들이 뭐를 보여주냐면 이 기록자들이 어떤 계열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논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실질적으로 논어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계시 밑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 특히 염구는 공자가 제 파문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8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 사후에 염구가 비록 그렇게 됐지만 염구는 결코 파문당하지 않았고 그 밑에 추종자들은 여전히 이 공자학단 내부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편찬을 할 때 편찬했던 의도는 뭐냐면 공자와 자기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죠. 저는 여기서 최초의 기록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장자와 권릭을 만났을 때 이때 공자가 했던 말이 나와요. 새나 짐승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살 수는 없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누구랑 하겠는가 하면서 마지막에 세상에 도가 있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자왈로 나오는 다른 문헌에는 세상에 도가 없는데 취직하고 나아가 성공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게 공자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되잖아요. 그럼 그게 논리적 모순관계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록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와 달리 안회 계열, 즉 덕행파 제자들은 전부 이 얘기예요. 무도한 세상에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벼슬을 받지 못했으니까 녹봉을 못 받죠.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지 않으면 부끄럽다. 이게 원원 등등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불사, 벼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장자에서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넓어지죠. 이게 장자 철학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더 획기적인 그게 보통 이제 벼슬을 안 하겠다 진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요순 계열의 이야기들을 갖고 오면서 표현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왕을 정점으로 한 사회 질서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회 질서의 형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맹자처럼 왕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정권이나 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했던 태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경향성들에 대해서는 사실 20세기 철학에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로 여기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냐면 강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호라고 하는 것이 출발할 때 세 가지 계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군신관계를 부정하고 친구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진정한 향유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그래서 이 안회파 계열로부터 장자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장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는 과정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들에 대해서 소수파 되기라고 했느냐? 그 까닭은 바로 뭐요가 이제 바로 그거죠. 공자가 아내한테 벼슬 해라 라고 권해요. 그런데 장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세나 태종사에 등장하는 심재 좌망설화가 나올 때 이야기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저 위나라 가서 벼슬하고 싶습니다. 위나라 군주를 좀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소라 너 갔다가 죽는다. 말리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요. 달리 말하면 논어에서는 아내가 침묵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장자를 보면 아내도 벼슬하고 싶었어요. 벼슬하고 싶었어요. 근데 공자가 말려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는 저는 벼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요거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물 그리고 선생님께 배운 검은고로 스스로 즐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인물의 화신으로 이제 아내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로부터 아내를 거친 그 후대의 추종자들이 안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로부터 연원했고 그게 안자를 거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바꿔나가고 계속 바꿔나가면서 그게 이제 그 시대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제 밝혀진 거다. 이건 이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요 앞에 얘기도 그렇고, 요 앞에 얘기도 그렇고, 뭐냐면, 여기서, 확인할 거는 딱 하나예요. 요 얘기 속에서는 이 진체지간에서 공자가 흐트러짐이 없는데, 자로랑 자공이, 야, 우리가 공자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야, 이거
줄 잘못 선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문헌들 속에서도 대부분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이 비천한 인간들하고 이제 세인이라고 욕을 하죠. 그런데 자공이 원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던 장면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모습은 뭐냐? 요 원원이 가난해야 되고 벼슬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장자가 노나라 군주를 만날 때도 똑같이 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결국 내막은 똑같아요. 무도한 세상에서는 벼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테마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서사예요. 따라서 이 서사는 결국은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원원이 공자에게 이제 부끄러움에 대해 물으니까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녹복 타먹는 거, 또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녹복 타먹는 거. 이게 자공, 자로, 염구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원원이 바로 이어서 남 이기려 하는 것, 스스로 뽐내는 것, 남 원망하는 것, 탐욕하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어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논어의 내용에 근거하면 자공을 빗대어 하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자공이 실제로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 사이에 내적 갈등이 있었다. 즉 선택한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전 이들의 출발은 뭐냐? 이들의 출발은 민자건 장애인이었습니다. 절름발이었죠. 안회, 중궁, 천민 출신이었고 따라서 벼슬에 나아갈 수 없었죠. 하지만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예라고 하는 최고의 자격을 획득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그러니까 공자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천하를 움직일 만한 지혜를 선생에게 전수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분적 굴레로 인해서 벼슬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들에게는 그 현실 자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요 개념이 바로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요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들레쥐가 카프카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미노리떼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오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유대계 체코인 작가 카프카가 왜 소수파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일인이 아닌 체코인인데 독일어 교육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어가 아니라 소수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코어로 쓰지 않고 독일어로 쓰니까 그의 작품 활동은 쓰는 족족 그가 유대인인데다가 체코에서 독일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일어로 썼던 그것도 체코식 독일어가 되겠죠. 유대계식 독일어가 되고 따라서 다수 언어에 대해서 소수어를 통해서 이거는 기존의 언어 체계, 이른바 주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미끄러져 나가는 거고 이걸 이제 탈영토화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냥 카프카가 독일어로 작품을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카프카와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집합적 특성을 갖는다. 바로 이게 이제 전국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른바 부국강병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때 벼슬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나는 중앙집권화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질서에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군신관계에 종속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방식의 언어를 장자가 끊임없이 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안회파 계열의 언어들이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계속해서 탈영토화 그게 바로 불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천하의 바깥에 논일겠다, 사해 바깥에 논일겠다라고 하는 언설들이 바로 이런 이 소수파의 언어고 탈영토화의 언어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조금 전에 진체지간에서 자레와 자로랑 아내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화가 나서 공자 뒷담화 하니까 공자가 부르죠. 그때 공자가 들려준 얘기가 이겁니다. 큰 추위가 닥치고 서리와 눈이 내려야 송백의 푸름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진체지간에서 생긴 이번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도가 진짜로 드러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바로 세한도의 정신, 화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선조의 유학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조선의 유학의 정신을 이걸 통해서 평가한다면 장자는 유가 계열의 문헌이지 결코 도가가 될 수가 없다. 도가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노장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가장 빠른 출발은 도덕경과 장자의 결합이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 내에 노담이라고 하는 계열의 이야기와 연계해서 이야기돼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위진시대에 들어가서 그 틀을 통해서 도덕경까지도 받아들여서 재해석하는 방식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주석자들은 역사시대 내내 도교로 넘어간 사람들 빼놓고는 사대부 문인 관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이걸 노장전통이라고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논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코 끝난 게 아니라 장자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논으로부터의 탈주와 재영토와의 산물로서 저는 장자를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고대 중국의 철학사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20세기 철학사로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제기하고 사유해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와 같은 문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으로 따지면은 바로 요거. 이건 윤건차, 이 자이니치 문학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일제 때 징용되어서 끌려갔지만 광복이 되고 전쟁이 끝나니까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죠. 일부가 돌아왔지만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니네 가려면 재산 다 내놓고 가. 그래서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잖아요. 일본 국적을 안 줘요. 너 대한민국 사람 할래? 북조선 사람 할래? 아니면 북한과 남한이 갈리기 전에 조선으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저는 이 현재 자이니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과 유사한 정서가 남해파 계열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당쟁이 극심했던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문인들 정서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거는 유가와 도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수문학, 소수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그 문헌 내부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어저께부터 빠친코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안회의 눈물이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유학자였지만 그 무도한 세계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 눈물이 그냥 흘리는 피눈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이른바 소수자 되기, 소수파 되기의 문헌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가설입니다. 가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말 획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논문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장자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 보면서 이제 생소하고 그만큼 이제 충격적이고 재밌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마지막에 파친코는 논평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논문에 저도 다 읽었습니다. 아마 2022년에 애플 TV에서 윤여정 주연으로 공개될 드라마로 공개될 예정이라서 더 전 세계적인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 논평을 그냥 짧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장자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은 이제 저도 평소에 이제 한국 철학 전공자로서 동양 철학이 가지는 어떤 내적 혁명성에 대해서 늘 그걸 더 밝히려면 뭔가 개념이 재개념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둘레즈의 그 소수자 문학하고 연결시켜서 일단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치밀한 논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저는 어떤 지점에서 이제 더 둘레즈 이론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이 논증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요약하는 거는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 논평자로서 이제 독자로서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들레즈적인 전개 방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도 간의 그 구별을,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구별이 20세기 철학사였다면 그것을 20세기 철학사를 지방화시키고 뭔가 21세기 철학사에서는 그 유도의 구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장자가 가지는 어떤 새로운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둘레즈 저기 지금 이게 장자를 기존의 장자가 아니라 편장으로 독립적으로 읽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편장단위의 독립 읽기를 들레즈 용어로 하면 몰적으로 화석화된 이제 지금 도가 굉장히 이제 거대화된 도가의 부분을 분자대기를 통해서 탈주하려는 읽기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이제 소수자 문학을 전개하는 어떤 리조메 방식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중원이라는 공자에게 의탁해서 변론하는 방식의 이제 장자의 전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자라는 거대한 하나의 스승, 그리고 그거의 추종자나 전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위성, 들레즈 용어로 일위성이 아닐까. 그래서 그 공자의 일위성을 이런저런 식으로 펼쳐내는, 특히 이제 소수자들이 그 다수성의 그 영토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펼쳐낼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읽으면 더 재밌는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논어 2장에서도 역시 이런 관점이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천민이나 뭐 장애인이었던 소수자였던 아내나 민자원, 그다음에 중공 이런 사람들을 개성이나 욕망이 굉장히 다 달랐지만 그것이 하나의 울타리, 논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논어나 공작 하나의 평면이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주체들이 굉장히 그 엄청난 14년 동안 유락 동안의 이제 고통을 발화하면서 공존 공생하고 또 공산해내는 그 텍스트로 봐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더욱 선명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좀 더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냥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에 3장, 4장에서는 이렇게 그 소수파, 즉 안회파나 덕행파가 무도한 세상에서 궁함, 그다음에 불사, 강호지락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텍스트적으로 실천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궁함이나 통함, 그다음에 출사하고 불사 이런 것들이 이중분절처럼 서로 두항이 배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며드는 그런 어떤 스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레즈가 언급하는 바로크적 주름의 바로 그 속성으로 잘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탈주를 거쳐서 이뤄낸 강호지락이 일종의 기쁨의 정동 아닐까. 이제부터는 이제 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논어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제 장자가 가지는 텍스트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논어가 공자에 대한 수리부작이었다면 김치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파되기의 그 생성으로서의 삶의 실천으로서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공자를 창작해냈다라고 이해하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은 이 모든 이 들레즈적 의미 개념 경유를 거친 용어를 장자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그 20세기의 그러니까 중국 철학사를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좀 뒤집어 보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이 이탈령 통화가 결국 마지막에 이르는 지점으로 K 철학의 재영토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영토화가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논평 감사합니다. 저기 장자화라는 것과 또 K 철학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답변은 종합토론 시간에 들어도 되시겠죠? 네, 네,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 네. 답변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임리한 선생님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윤리적 다문화 교육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민향입니다. 우선 뭐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자라는 주제를 이 동양사락 연구회에서 받고 제가 조금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로 이제 다문화를 제목을 써서 내고, 근데 이제 막상 또 시간이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 다문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어떤 다문화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활동들에 비해서 실제로 이론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저서나 선행 연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주제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알아보면서 생각한 부분 정도로 좀 초고 수준이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또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차별과 혐오라는 좀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그 안에 좀 심층적인 측면. 왜냐하면 차별이나 혐오는 요즘에 혐오가 많이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좀 안에 심층적인 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마치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심연의 어떤 그 측면을 보듯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조망을 해보면 어떨까. 이 소수자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뭐 이런 정도의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문제 의식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가지마 요시미처럼 이렇게 차별의 철학에 관심이 있는 그 학자들의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하는 말인데 원래 그렇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자연스럽다. 이런 말들이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래 그렇다라는 규정은 이거는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한다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뭐 줄을 이루는 분위기에 휩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경우에 더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휩쓸리거나 생각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깨달을 생각도 없다라는 점에서 이 차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그렇다라는 것이나, 그리고 또 어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습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표현과 동시에 그 사람을 갑자기 낙오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상모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조심해야 돼, 뭐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이 쌓아온 여정이나 존재의 전체성을 부정하고 원래 나쁜 사람, 피해야 될 사람으로 낙인 찍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차별과 미움의 어떤 이런 선입견을 조장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디어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또 그 권력 관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유포되고 또 다수에 의해서 동조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 있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사실화가 되어서 미움과 혐오의 감정적인 문제로 치환이 되면서 이것이 또 그 한 집단이나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미움이나 혐오의 문화가 주류가 되면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한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려지는 데에도 아마 이런 그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런 학습된 그 사회적 감정이나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인 혐오와 멸시로 굳어지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그렇다라는 오류에 빠진 이런 미움이 이제 혐오로 전이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까닭이 이 뭐 동정심, 슬픔, 분노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학습이나 정의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감정하고 달리 이것이 본능적인 감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뭐 혐오 문제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온 학자들, 뭐 누스바움이나 또 로진 등에 의하면 이제 이런 이 혐오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냄새나 시각, 뭐 촉각 이런 데 대한 아주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신체적 반응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혐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혐오의 그 원초적인 대상을 보면 중심 개념이 이제 오염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혐오감의 이 원초적인 대상은 어떤 이런 끈적이는 냄새, 뭐 배설물, 책, 시체 이런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동물적인 측면이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혐오의 원초적인 대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의 근저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그 악취와 부패, 죽음과 가까운 이런 속성들을 기피하고 숨기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른 대상한테 전혀 그렇지도 않은 대상한테 그걸 투사하게 해서 이제 혐오라는 그 어떤 감정 그리고 또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히틀러의 그 예시가 굉장히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구더기하고도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을 끈적끈적한 구더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다른 전혀 관계없는 대상을 이런 신체적인 오염과
그 신체적인 그 원초적인 혐오하고 연결지어서 이런 투사를 함으로써 이 투사적 혐오를 만들고, 근데 이 투사적 혐오는 사실상은 이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혐오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지금도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그 생각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에 좀 그 차별적인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이런 그 분석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혐오가 대체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끔찍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 하리잔, 이 불가촉 천민들에게도 주로 아까 혐오의 원초적인 어떤 대상이 되었던 화장실 청소라든지 세탁, 도살, 시체 처리 이런 직업을 한정하고 또 거주지를 분리함으로 해서 이 접촉할 수 없는 어떤 그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계층이 나중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이 문화가 이제 문화로 고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미 55년에 이 불가촉 천민법이 제정돼서 이 하리잔에 대한 어떤 차별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인도 전역에는 이게 이 카스트 영향력이 이 문화적인 어떤 각인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멸시와 차별,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뭐 히틀러나 카드 같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혐오의 표현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근래 갑자기 좀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또 약간 마녀사냥식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뭐 언론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어떤 단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대체로 이렇게 어떤 미워하거나 따돌리고자 하는 대상한테 어떤 이 혐오의 원초적인 속성을 연결짓는, 대체는 이제 이런 시도들은 선동적이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면은 사실과는 다른 이런 관념적인 차별이 이 신체적 반응과 직결되면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고를 마비시키고, 또 유학에서도 얘기하는 이 불인 인지심, 차마 할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마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뇌과학에서 이게 밝혀진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에 의하면 이거를 관장하는 그 우리의 기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관념적인 미움하고 이 혐오감에 이거를 관장하는 기관이 같고, 그리고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어떻게 보면 뭐 불인 인지심이라든지 우리가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어떤 이런 그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이 투사적 혐오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데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좀 무섭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화되면 이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면서 또 위계 안에서 또 약자에 대한 기소불능 물시 여인의 환급률을 거리낌 없이 져버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위기에 의해서 경계지어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뭐 누스바움이나 로진에 의하면 이건 망상을 먹고 더 크게 자라는 것인데, 이런 그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이런 일방적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계지어진 것들이 부당하고 또 원래 그런 것이나 당연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붙잡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소수자 하면 얘기를 하면은 또 들레즈의 연구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처럼 이 다수 소수 개념에 대한 좀 이제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 소수 개념이 실제로 그러니까 양적인 수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표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그 척도를 장악하고 있는가의 그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수와 소수의 그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소수자 담론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그 권위주의적인 의식이나 어떤 차별적인 한계선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수와 소수의 분류라는 것이 어디에서나 인간 조직 안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다수와 소수의 이합 집산이 이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라면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수와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맥락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자라,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수자라고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30분만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에 가면 금방 또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뭐 어떤 그냥 일상적인 모임 안에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을 때 나는 약간 다수자의 느낌이 있지만, 또 나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무리에 가면 나는 금방 또 이런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맥락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소수자의 실상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존재 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연결이 된다면 동양 사유에서도 이런 부분은 뭐 불교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망상을, 아까 루스밤이 얘기한 것처럼 망상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공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다수와 소수에 대해서 좀 더 유동적인, 이렇게 낙인되거나 경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본질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다문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이방인, 그리고 뭐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의미의 소수자, 이렇게 특정하는 어떤 존재를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특정 어떤 기준,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이런 식의 용어의 개념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지금 변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라고 할 때 여러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중에 이제 이 다문화의 문제로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 소수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이미 이런 전환, 이 다수와 소수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도 이미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점, 그리고 대체로 이제 교육계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전환해가는, 일단 뭐 예를 들면 이런 용어의 전환에서부터 그리고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주 노동자나 정부 지원을 받는 이제 결혼 이민자나 기하자 가족을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체로 결혼 이민자나 기하자 가족이나 떠올리는 이유는 2008년에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가족의 형태를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데서 이제 좀 일반적인 어떤 그 용어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그 지원 정책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이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어떤 용어가 되면서,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에서 외국인 출신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계속 그 다문화 가정으로 불리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영원히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고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내국인 자녀주간 구분되는 다문화 가족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아이들이 뭐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하는 혼혈 아이에게 뭐 튀김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EBS에서 보여줬던 아주 좀 또 어떻게 보면 좀 또 충격적인 학교의 모습도 아이들을 괴롭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소수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일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짓고 부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바로 잡고 정확하게 써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되는 용어들에 있어서, 또 아까 처음에 했던 소수자 담론, 다수와 소수에 대한 담론, 이것이 어떤 구성된 맥락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으로 좀 이제 확대돼서 들어가 보면요,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지칭이 실제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당혹감과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교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좀 이거를 주제를 맡으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좀 조심스럽고 축소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나 이런 뭐 연구 성과들에 비해서는 교육 현장이나 사회적 인식 습관이 아직 큰 변화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식 습관의 변화, 이제 이러한 목적에서 좀 넓은 의미의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의미의 이제 전환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 미움과 관념적인 차별, 왜냐하면 이것이 혐오로 갈 수 있는 가장 그 어떤 분기점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순식간에 혐오로 휩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 원초적 혐오와 같은 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하나 일어날 때 이런 것에 이 대응하는 어떤 이런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것이 이제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어우러져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소수자였다가 다수자일 수 있고 다수자였다가 소수자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김 선생님께서 소수자 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수자라는 것이 또 그렇게 뭐 소외되기만 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소수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용기, 녹물겨운 어쩌면 용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 라는 개념을 넘나드는 것처럼 우리 다문화라는 것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담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거를 허물고 넘어서는 그런 시도들도 이제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 다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넘나듦으로써 좀 접근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 차별과 혐오라는 이 감정의 분기점에 주목한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적어도 우리가 그 어떤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원초적 혐오감 이런 거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지만은 그렇지만 부당한 차별을 일삼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인간형이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투사적 혐오에 휩쓸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교육으로서 다문화 교육이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단순히 뭐 다른 나라의 문화만 소개하고 뭐 일회성으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좀 접근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좀 막연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차별이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다라는 데서 보면은 이 다문화 역량 중에서 이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현장과 이론의 괴리가 지금 너무 크고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성찰해서 내면을 변화를 이루어서 이 다문화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발휘가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원동력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것을 함양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이 되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약간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매너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기초 교육이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사회에서 좀 이렇게 유기적이고 이렇게 좀 연계돼서 좀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실제로 잘 그 학교 기관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논의도 뭐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인식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인지, 정서, 행동 이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는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인지적인 이해와 그리고 이것이 실천으로서 행동화될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에서 이제 다문화 감수성을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움과 어떤 차별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분기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좀 생각해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좀 사례 좀 이렇게 좀 이게 너무 욕심이 컸는데요. 좀 구체화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일단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만남과 이 조화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일깨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전통 사상 안에서의 그럼 한국 안에서 다문화 근데 많은 우리 한국이 단일 민족 국가다라는 것이 오해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연구들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어서 굳이 다시 그 언급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화적 감수성과 관련해서 이 유네스코의 선언을 보면 이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문화적 감수성의 목표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공존의 문화가 유네스코에서 선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인류의 공동유산이자 오래된 미래라면은 한국 전통 사상 역시도 이 현대 사회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유산으로서 재조명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문화 교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주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 교류를 하려면 일단은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 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한국 전통 문화에 이 같은 다문화 감수성과 철학이 존재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어쩌면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그 다문화 감수성이. 그래서 이런 그 다문화 교육의 텍스트로 활용할 만하고 계승할 만한 콘텐츠를 다시 한번 또 발굴해내고, 또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재탐색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의 뭐 예시적인 주제로 갈등과 조화의 맥락을 줄기로 삼아서, 또 기존의 많은 연구 성과들이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이 교류의 입장에서 나누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재해석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는 이런 소통의 감수성과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화해의 감수성과 화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유교에서는 또 이런 존중의 감수성과 중화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다문화 감수성의 여러 세부적인 요소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시를 간단하게나마 들어봤고요. 그래서 근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 그 전통 사상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화의 본질적 의미를 보면 대부분이 다 당대의 문제, 직면한 문제, 뭐 그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 그 다음에 뭐 당파 간의 대립, 이런 것들, 이제 당대의 직면한 문제로부터 비판적인 통합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실질적이었다는 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대립을 통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조화라는 것이 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창조적 조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어떤 뭐 화증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았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정말 많은 다양한 사유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전통 사상 속에서 들어있고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정적인 측면을 미화하려는 어떤 전통 그런 의미의 그 국수주의적인 그 의도는 아닌데, 어쨌든 인류의 공공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원석을 다시 좀 갈고 닦고 현대적으로 변형해볼 가치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미 다문화 시대에 들어있고, 이 시각적인 것을 보면 또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이 다문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를 이제 지금은 규정된 의미로 일반적으로 쓴다면은, 그래서 일단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실제로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 지칭하는 이 다문화 학생 수는 반대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그냥 다름의 구별이 아니라 정말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것들은 이제 특히, 그리고 이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교양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보면 성대 같은 경우도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이 이 외국인들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만 모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어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경쟁 상대가 되니까 서로 기피하거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수업을 따로 만든다든지, 국제 수업이 물론 그 외국인 학생에게만 전용은 아니고 또 이게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운영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다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업을 또 개발하고 시행해가지고 유학생한테도 와서 언어적인 위축이 있지만 와서 자기 문화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교류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동등한 존중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뭐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국인 학생들에게는 세계 문화의 이해라는 것은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진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경험과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만남의 텍스트
콘텐츠를 준비하고 또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또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볼 새로운 수업의 개발, 다문화의 수업의 개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작은 아이디어로는 유교의 입장에서는 이 향교나 서원 같은, 왜냐면 우리가 만남의 공간, 지속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향교나 서원이 전국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좀 학교 콘텐츠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역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세계 시민성으로서의 평천화를 좀 재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에서도 보면은 그 매너 뒤에 숨겨진 차별의식이 이 냄새에 대한 본능적인 찡그림을 통해 드러나고, 이것이 이 자기가 냄새로 구별되는 자신을 목도하는 순간 이제 비극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개봉한 그 킹덤의 프리퀄인 킹덤 아신전에서도 보면은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본 북방 이주민이 소외되고 희생되고 이용되는 순간에 결국 이 전국을 좀비로 들끓게 한 서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과 미움,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소수자와 다수자에 대한 담론의 전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와 좀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의 장이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아주 부족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윤민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그 차별, 혐오, 뭐 다문화 이런 개념에서부터 윤리 교육적 현안 문제, 그리고 뭐 한국 전통 사상을 통한 어떤 구체적 실천 제언까지 해주셨는데,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해 역시 죄송하고요. 바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종현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종현 선생님. 예,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지금 제가 공유를 제가 줌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한글 파일, 네, 그 자료집 한글 파일 혹시 깔아놓은 거 있으시면 내시면 됩니다. 그거 내리시고, 예, 한번 닫아보시고요. 공유 위에 보면 공유 중지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화면 공유 중지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밑에 화면 공유 눌러서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가 됐나요? 예, 네, 됐습니다. 예, 예. 윤민향 선생님의 논평을 맡은 성균관대 금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을 허비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 더운 여름날 이 좋은 글을 써주신 윤민장 선생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윤민장 선생님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에 저는 거의 지지를 하고 뭐 동의를 하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논평자로서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논평의 임무를 마치고서 좀 형식적이라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이런 요약에 관련된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좀 보다 완전한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읽는 과정에서 느낀 두 가지 문제, 그래도 좀 형식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형태로 논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실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논문 형식에 그려서는 완성된 형태의 서론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평자가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글을 읽어나가는 동안 들었던 좀 답답한 느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은 들었습니다. 필자는 첫 번째 단락에서 거의 모든 분량을 차별과 혐오의 속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소수자 담론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미움이나 망상적인 차별이 현재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좀 결정적인 부분일까? 어떤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사안이나 현장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결혼 이주자 자녀가 중심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또 유학생이 중심이 되는 어떤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현장은 좀 차이가 있지만 차별과 미움 혹은 혐오가 과연 보편적인 현상인지는 제 경험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만약 필자가 이 글의 목적과 서술 방식과 의의를 분명히 했더라면 읽기에 좀 편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랍에 필요한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의도에 대해서도 좀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의 주제가 차별과 미움, 혐오의 극복으로서의 윤리적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다문화 교육의 현실을 좀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전통사상에 내재된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 시민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의 필요성을 제시하라는 건지 좀 갈피를 잡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마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포함된 논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첫 번째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차별과 미움, 혐오가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보편화된 문제인지 여부와 윤리적 다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적 적용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서술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교육의 방식에 대해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수집하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왜 한국의 전통 사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배움의 공간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격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지적, 감성적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철학적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각 내용에 대한 현대적 분석을 향후 발전시켜 구체적인 다문화 교육 텍스트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필자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문제는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점도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논의를 좀 더 집중시켜 보다 유의미한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겸한 제언 몇 가지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한 답변은 이따가 네, 종합 토론 시간에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